2차 세계대전 전후 아시아, 특히 동남아 일대는 공산 세력과 반공 세력에 의한 일대 혼란이 일어났는데요. 더구나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중국, 말레이, 태국, 인도 계열의 여러 민족들 간의 분쟁으로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죠. 반공을 기치로 하는 말레이 연방에 가입한 싱가포르는 내부로는 공산 세력의 반대와 민족 간의 다툼을, 외부로는 공산주의자 수카르노를 앞장세운 1억 명의 인도네시아 세력의 압박을 동시에 받아야 했죠. 이렇듯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지역이었던 동남아 일대에 1964년에는 민족 간의 다툼, 폭동 시위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유혈 사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지적인 미사일 도발과 말레이 대사관에서 대규모의 폭동 시위를 벌이는 등 국가의 안보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죠.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주둔해 있던 영국군이 철수하고 싱가포르는 의지하고 있던 말레이 연방에서 축출을 당하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말레이 군대는 싱가포르에 계속 주둔하는 등 여러 국가가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고 이곳을 먹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에 싱가포르가 손을 내민 곳은 먼 중동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중동에서 홀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는 것. 하지만 그마저도 말레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내부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이슬람 세력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사 고문단을 멕시코인이라고 위장시키면서까지 아주 힘들게 군사적인 힘을 먼저 길러갔죠. 이후 리콴유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 본인 스스로가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 총리로 선출되었지만 국가가 건립된 지는 사실상 10년 내외에 내부로는 분열되어 있고 영국이라는 울타리가 철수되어 노골적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 만일 민주주의 노선을 택해 크게 4개로 분열된 민족에서 각기 본인들의 입지를 위해 계속해서 시위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민족의 총리를 번갈아 낸다면 포퓰리즘의 함정, 중우정치의 함정으로 가뜩 혼란한 정국 가운데 기름을 붓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죠. 이에 그는 아주 위험한 노선을 택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독재의 길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것이죠. 그가 국가의 전권을 잡고 가장 힘을 키운 것은 바로 군사력과 치안이었습니다. 아직도 싱가포르 하면 태형으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 싱가포르를 책잡는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 태형. 이를 두고 전근대적인 형벌로 21세기 현대사회에 없어져야 할 형벌이라고 종종 욕을 먹습니다. 이 태형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 마찰 또한 빚어진 바 있었죠. 태형 하면 그냥 매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습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환이 그렇기 때문에 이 태형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두순 사건 출소 시기가 나오고 재범 문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한편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싱가포르는 이 태형 때문에 재범률이 거의 0%대에 수렴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멋 모르고 비행 청소년들이 가볍게 범죄를 저질러서 태형 한 번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짐승이 현자로 갱생하는 마법의 지팡이. 태형을 규탄하지만 총기 문제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재범의 위험까지 높은 우리나라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태형 하나가 사실상 더 선진적인 국가에 이바지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강력한 공권력 아래 치안으로부터 내부의 문제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발전적인 경제계획에 착수해야 하죠. 국가 청렴도 전 세계 최상위권의 능력 있고 깨끗한 싱가포르의 공무원 체계를 알아보죠. 리콴유의 싱가포르는 이런 물음을 던져줍니다. 독재와 청렴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둘은 얼핏 반대급부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죠. 독재의 열의 아홉은 부패한 정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깨끗한 독재는 시사하는 바가 많죠. 우선 싱가포르의 공무원은 채용 대비 10%가량이 계속 자리에서 물갈이 됩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가늘고 길게라는 모토가 싱가포르 공무원에게는 정반대이죠. 관공서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사실 싱가포르의 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국가정책의 실질적인 관여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의 이사회에서 하는 역할,
회사 정책을 세우고 앞으로의 발전과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정책 입안, 가장 중요한 경제 계획,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 최상위 엘리트들이 공무원으로 선출되고요. 사실상 독재 정치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이 4, 5년 단위로 달라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관료제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으로 길게는 20년, 30년까지의 경제 계획을 착수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세계 최고 수준의 공무원 임금으로 보통 일반 기업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습니다. 이 공무원들을 견제하기 위해 또 탐호조사국이라는 특별 사법기관을 통해 주기별로 공무원들의 수입 재산, 자녀들, 부모들의 재산까지 확인하죠. 10만 원의 작은 돈이라도 잘못 받아챈다면 판사가 옷을 벗는 일도 쉽게 일어나고 국토부 장관도 뇌물수수 혐의로 생을 마감했죠. 조금이라도 부당이익을 챙긴다면 재산몰수, 직무 관련 기업 재취업 불가, 자녀 불이익 등의 연좌제까지 얹혀지고요. 리콴유 본인도 거주하기 위해 샀던 집값이 갑자기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스스로 재판을 받고 혐의를 벗은 바 있기도 합니다. 시세 차익은 모두 기부를 했고 사실상의 무소불이익, 견제 대상이 없는 그이지만 그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의 틀 그리고 힘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조차 넘어서지 않으려는 모습이 오히려 그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죠.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싱가포르는 현재의 중국보다 더 부패하고 더 혼란한 국가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혼란한 국가였다고 봐도 무방하죠. 종교와 인종, 언어, 사회 이념까지 너무 다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교 행사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악명 높게도 4개의 모국어가 지정되어 교육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 자칫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지 못한다는 풍문 때문에 비합리적인 나라라고 깔보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리콴유와 그의 싱가포르를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싱가포르가 얻은 최고의 행운은 바로 리콴유이고 싱가포르가 받게 될 최악의 재앙은 바로 리콴유라고요. 세습이 시작된 독재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총대를 맨 그의 상황은 이해할 수 있고 싱가포르에게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보이지만 세종의 조선이 연산군의 조선이 되기까지는 불과 44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어쩌면 그는 싱가포르의 번성과 이후 몰락의 당락을 이미 그의 세대에서 지어넣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